한준희 장전의 원투펀치 203화 두 번째 이야기는요.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옐로우 아이디 질문으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저희 이번 주 옐로우 아이디 질문 중에서 포메이션에 관한 질문이 꽤 많이 있었는데 네. 자, 신호등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저랑 같은 신씨네요. 신호등 아니에요? 저 길에 반짝반짝하는. 그러네요. 신호등. 지금 뭐라 그러셨어요, 근데? 성이 신씨인 줄 알고. 이름이 호등이고? 호등, 네. 우리 신호등님께서 현재 EPL 1위인 레스터도 4-4-2, 라리가 2위에 챔스 4강까지 오른 AT 마드리드도 4-4-2, 과거 퍼거슨의 맨유도 4-4-2를 즐겼었는데 차이점이 궁금합니다라고 보내주셨고요. 또 재밌는 질문이 하나 왔어요. 밭동찬님께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4-4-2 기반 두 줄 수비와 첼시가 가끔 보여준 버스 주차의 차이점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왜 같은 수비인데 첼시는 욕먹고 아틀레티코는 칭찬받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아니에요? 그러면은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기면 욕 안 했는데? 그렇죠. 네, 첼시가 다 욕먹었다는 것에 저도 동의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요. 차츰차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4-4-2 포메이션 다시 유행하는가? 뭐 이렇게 주제를 선정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4-4-2 포메이션 어떻게 보면은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많이 쓰이는 전술 아닌가요? 현대축구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어 왔던 포메이션인데 근데 이제 2000년대 넘어오면서 4-4-2는 이제 죽었는가? 4-4-2는 다른 포메이션으로 대체가 됐다. 이런 칼럼들이나 서적들이 사실은 2000년대 초중반에는 많았어요. 그렇죠.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 팬들도 잘 아시는 조나선 윌슨 같은 그런 평론가들이 많이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신하영 씨 말씀대로 요즘 또 잘하고 있는 팀들 보면은 이 4-4-2가 꽤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레스터, 아틀레티코 뭐 대표적이지만 왓포드도 사실은 전반기에 한창 그렇죠. 괜찮을 때 또 이 포진을 활용을 했었고 라리가 같은 경우에 비아레알이 올 시즌 내내 괜찮잖아요. 근데 비아레알이 또 지금 4-4-2를 활용하고 있고 그리고 한 두어 시즌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파리 생제르맹이나 맨체스터 시티도 4-4-2 같은 형태가 나타났던 시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요즘 보면은 사실 4-4-2가 활용이 되고 있는 팀들이 꽤 있고 또 성과를 내는 경우들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4-4-2가 죽었는가라고 했을 때도 그게 일리가 있는 거고 네. 요즘 이 4-4-2들이 다시 유행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부 팀들이 성공리에 활용하고 있는 것도 일리가 있다. 그런데 이 차이는 그럼 뭐냐? 4-4-2가 죽었다는 얘기가 나올 때는 4-4-2의 이제 단점들, 4-4-2를 파괴하는 방식들을 다른 포메이션들이 많이 찾아내고 4-4-2의 약점을 공략을 했기 때문에 이제 4-4-2 죽었다. 뭐 이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아틀레티코나 레스터가 대표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4-4-2는 당시의 4-4-2의 단점들을 많이 없애버린, 네. 많이 없애버린 4-4-2이기 때문에 요즘은 또 이게 또 괜찮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요즘 다시 유행한다는 그 4-4-2 포메이션이 무엇인지 우리가 또 알파신을 이용해서 이 영상과 함께 네. 그림과 함께 처음 보는 영상이에요. 이거는 처음 쓰는데요. 네. 네. 이거 어떻게 작동되나요? 되네요. 작동됩니다. 네. 움직입니다. 네. 한 의원님이 말씀을 잘해주셨는데 네. 우리 과거에 2000년대 이후에 4-4-2 이제 죽나 이 얘기가 나왔던 거는 사실 4-4-2를 파괴하는 전술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요. 그 당시에는 우리가 플랫한 4-4-2라고 그랬죠. 플랫 4-4-2. 네. 그래서 지역 방어에 기반한 특히 잉글랜드 축구들도 그런 4-4-2를 많이 했는데요. 물론 그 당시에도 약간 타이트한 운영의 4-4-2를 쓰는 팀도 있었습니다만 대부분이 지역 방어에 기반한 4-4-2를 좀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라인 자체가 하나, 둘, 셋, 세 줄 라인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세 줄을 파괴하기 위해서 한 줄을 더 만들어서 뭐 4-2-3-1 형태나 여기 2명, 네, 여기에 3명, 네, 원톱이 있는 거죠. 네. 네, 이런 운영이나 뭐 4-1-4-1, 4-3-3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줄보다는 하나 더 많은 네 줄 라인을 만들면서 결국은 이 사이를 공략하는 이러한 팀들이 상당히 많아졌고 결국은 허리 라인과 수비 라인 사이 간격에서 4-4-2가 좀 치명적 문제점들을 많이 노출시켰어요. 그러면서 서서히 이제 퇴보하는 전술 운영처럼 됐는데 그런데 요즘에 예를 들어서 이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나 아니면 레스터 시티의 4-4-2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네. 과거에 뭐 미엘스 감독의 토탈 사커부터 아리고 사케, AC 밀란 뭐 이러한 현대 축구가 그래도 근간을 이루고 있는 여러 가지 축구 철학의 전술적 특성을
많이 결부시키면서 비슷한 점과 다른 점이 조금씩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은 일단은 간격이 상당히 타이트해졌죠. 네, 그러니까 지금보다 공수 간격이 40m 이내로 상당히 촘촘하게 이루어진 운영을 합니다. 거기에 토탈 사커가 기본으로 하고 있는 점유율 확보. 공이 없는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다 동시간대에 팀 압박을 같이 가주면서 그러면서 이제 공을 같이 탈취하는 이런 과정에서 상대 팀이 볼을 소유할 수 있는 시간을 최소화시키고 아니면은 불편하게 만들어서 패스의 질을 저하시켜서 다시 우리 팀이 소유할 수 있는 그러한 식의 이제 점유율 확보죠. 수비적인. 그러한 부분이 또 현대 축구에서 나타나는 점유율 확보와도 좀 유사한 부분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공을 점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아리고사키나 과거에 있는 그런 스타일과 조금 다른 부분은 시메오네 감독은 공간을 점유하는 이런 식의 축구입니다. 그러니까 현대 축구의 조류하고는 좀 다른 공간을 항상 90분 간격으로 좁혀서 수비를 할 때나 또는 뭐 공격 전환 시에 이 공간을 최대한 줄여서 운영을 하는 것을 기조로 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공격 시에는 전체적인 볼 소유 시간을 늘려서 공격을 하는 것보다는 또 효율성을 좀 가미하는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전체적으로 이 시메오네 감독의 어떤 사사이는 토탈 사커에 기반하면서도 현대 축구에서 조금 더 점유율을 확보한 뭐 예를 들어 펩 과르디올라 감독이나 여러 감독들의 또 단점까지도 더 극복을 하는 효율성을 같이 지니고 있다.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이런 사사이가 또 하나의 기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사사이의 이제 약점들이 나타났는데 요즘의 사사이는 아주 두드러졌던 약점들을 이제 없앤 사사이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사사이의 가장 큰 약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큰 약점 중에 하나가 중앙에 미드필더가 둘밖에 안 돼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이제 장 의원님이 이제 이 사이사이에 들어오는 이제 4-3-3이나 4-2-3-1 같은 포진들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중앙에 미드필더가 둘밖에 안 되다 보니까는 4-3-3을 쓰는 팀 같은 경우는 후방 미드필더 하나가 자유로워지는 경우가 많고 4-2-3-1을 쓰는 팀 같으면은 전방 플레이메이커가 이제 또 자유로워지는 경우가 상당히 빈번했는데 그거를 그럼 어떻게 막아야 될까? 그 단점을 없애야 지금 4-4-2를 다시 유행시킬 거 아닙니까? 그거는 결국은 뭐냐면 이 공격수들 있지 않습니까? 공격수들을 극단적으로 슈퍼 울트라 컴팩트하게 아래로 내려 붙이는 거예요. 슈퍼 울트라 컴팩트하게. 그러니까 디에고 시메오네가 거의 이 분야 이론의 챔피언처럼 지금 돼 있는 그 이론은 뭐냐면 상대 미드필더가 3명 정도가 있는데 여기는 중원에 둘밖에 없죠. 그런데 포워드들이 아주 왕성한 활동량으로 이 수비를 도와주게 되면 여기서 중원에서의 숫자 싸움에서 밀리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그거를 해내는 지금 아틀레티코의 공격수들이 대표적으로 그리스만 선수. 그리고 토레스 선수는 그보다는 조금 앞에 있을 때도 있지만 이번에 바이에른 뮌헨과의 1차전 같은 거 보시면 토레스 선수도 거의 그리스만 선수 수준까지 내려오면서 수비를 도와줘요. 그러다 보니까는 오히려 바이에른 뮌헨에서 자유로웠어야 될 선수가 알론소 선수인데 알론소 선수가 오히려 그리스만이나 토레스 선수에 의해서 엄청나게 방해를 받아요. 그러니까 중앙 미드필더가 3명인 포진들이 등장하면서 이것들이 이제 유행을 하면서 중앙 미드필더 2명인 포진은 죽느냐 뭐 이랬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시메오네 감독은 극복한 방법이 왕성한 활동량과 성실성과 전술적 규율을 지니고 있는 포워드들을 동원을 해서 그 약점을 지워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중원에서의 그 숫자 싸움에서 밀릴 이유가 없다. 그것이 결국은 이 포워드들의 가담에 의해서 그렇고 또 한 가지 이제 4-4-2의 전통적인 이른바 오소독스 4-4-2 옛날 이제 전통적인 4-4-2의 단점 중에 하나는 공격 자체가 아주 직선적이고 좀 단조로워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신호등 님이 왜 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언급을 하셨던 것 같은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대표적으로 4-4-2로 성공한 팀이거든요. 중앙에 박스 투 박스 미드필더 2명 두고 브라이언 롭슨, 폴 인스 혹은 로이킨, 폴 스콜스 이런 식으로 두고서 양쪽에는 뭐 아시다시피 베컴, 긱스 뭐 이런 선수들로서 이제 공격을 하는데
물론 이 슈퍼 윙어들이 있었기 때문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강할 수가 있었고 중앙에 이 박스 투 박스 두 명의 미드필더도 엄청나게 다재다능한 선수들이었기 때문에 맨유는 강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통상적인 4-4-2에서는 결국은 이 중앙 쪽에서는 창의성이 나오기가 어려워요. 기본적인 성향이 수비와 공격을 겸하는 박스 투 박스 선수들이 들어오다 보니까는 창의적이지 못하게 되고 결국은 공격이 대부분 측면에 의존을 해버리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측면으로 볼 빼서 다다다다 달려 들어가다 크로스. 그래서 투톱. 뭐 투톱도 이제 보면은 빅, 스몰 뭐 이런 게 많았죠. 그래서 뭐 해스키 떨궈주면 뭐 오웬이 다다다다. 이쪽에서 크로스, 이쪽에서 크로스, 떨궈주면 다다다다. 이제 그런 형태의 공격이 4-4-2에서 좀 많이 나왔던 반면에 레스터와 아틀레티코의 공통점이 뭐냐? 반대발 선수들을 활용해요. 적극적으로. 정통적인 윙어들의 어떤 발방향의 개념보다는 반대발 윙어를 적어도 한 명 정도는 넣으면서 거기서는 이제 4-2-3-1이나 4-3-3에서 나타날 수 있는 좀 유기적인 포지션 체인지 같은 걸 가져가면서 또 공격을 시도를 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 최근 이제 아틀레티코나든가 레스터로 대변되는 4-4-2의 가장 큰 예전과의 차이점은 포워드들의 수비 가담. 슈퍼 울트라 컴팩트하게. 슈퍼 울트라 컴팩트한 간격을 잡으면서 포워드들의 수비 가담. 세계 최초로 한번 명명을 한번 해봤는데 네. 박스 투 박스 포워드들이 많아요 요즘은. 이거는 저는 어디서도 못 봤어요. 제가 그냥 붙여봤어요. 그러니까 박스 투 박스 미드필더들이라고 하잖아요. 뭐 저기부터 여기까지 공격과 수비를 왔다 갔다 하는. 근데 요즘 박스 투 포워드. 그렇죠. 시메오네 4-4-2에서 포워드들을 보면 거의 박스 투 박스 포워드들인 것 같고 그리고 예전에 정통적인 4-4-2에 비해서는 요즘은 측면에서도 반대발 선수들을 좀 활용을 하고 또 예를 들어 마흐레즈 같은 선수, 코케 같은 선수는 반대발이면서도 플레이메이커들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기질이 또 농후한 선수들을 활용을 하면서 옛날 4-4-2가 가져올 수 있었던 공격에서의 경직성에서 조금은 탈피할 수 있는 계속해서 진화를 하고 있는 거네요. 진화했죠. 또 그러니까 이 전술을 깰 수 있는 무언가가 나올 근데 것이고 문제는 계속해서 진화하지 않을까요? 이 전술을 아무나 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시메오네 감독의 4-4-2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훈련이 잘 되어 있는 겁니다. 공을 지금 공격을 하다가 볼을 뺏겼어요. 이 지점에서. 네. 볼을 뺏겼습니다. 제가 공 그려드릴게요. 아니요, 공은 그릴 필요 없고. 네. 공 그리고 싶은데. 신하영 아나운서가 이거 짚어보세요. 이거 하나, 둘, 셋 하고 공을 뺏겼어요. 네. 하나, 둘, 셋 같이 움직여요. 같이 움직이지를 못해요. 네. 저희 알파신이 좀 느려요. 이게 팀 전체가 횡으로, 종으로 네. 하나의 40m 이내의 간격에서 팀 전체가 압박을 하고 수비 전환을 하고 공격 전환을 하는 이런 훈련이 워낙 잘 되어 있고 여기서 핵심적인 부분은 체력입니다. 이 체력적인 것이 또 뒷받침되어 있는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고요. 네. 그게 안 돼 있는 팀 같은 경우는요. 어떤 문제들이 발생이 되냐. 우리가 흔히 얘기하기로 군대에서요. 군대 국방TV도 나가시잖아요. 그렇죠. 행군하죠. 네. 행군하면 저 앞에서 네. 뒤에서 그럽니다. 선두 반보 그래요. 선두가 빨리 걸으면 뒤에서는 아주 뛰어가야 되죠. 선두가 빨리 걸으면요. 먼저 나가면 네. 뒤에서는 한 발 나가면 뒤에서 5발 뛰어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훈련은 이게 뭐냐면 수비 전환이 됐던 공격 전환이 됐던 한 템포에서 공격수와 수비진이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엄청나게 빠르게 네, 이렇게 이런 훈련들이 잘 안 돼 있는 팀들은요. 만약에 볼을 뺏겼다. 1차 스타트 바로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뒤에서 늦죠. 그럼 순간적으로 간격 확 벌어집니다. 거기서 볼 빠져나오면 이제 네, 거기서 뚫어지면은 간격이 허리 라인, 수비 라인 많이 벌어지고 네. 수비 1차적으로 최전방 공격수 쪽에서 딱 스타트를 끊으면 같이 확 끊는 훈련들이 정형화가 돼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스피드들이 같이 있어야 되고 패스워크들이나 여러 가지 그런 기본적인 기술들이 다 겸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레스터시티는 무엇이 다르냐면 후투, 모건 있죠. 이 두 선수들이 발이 느려요. 네, 그리고 아직 그 정도의 훈련이 안 돼 있는 데다가 이 두 선수들이 지난 시즌에 패스 미스가 제일 많았던 선수들입니다. 내려서서는 촘촘하게 블럭을 형성을 하죠. 공간을 주질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오카자키 같은 세컨 스트라이커 유형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도 2명이 다 수비를 가담하거나 아니면은 과거에 뭐 만주키치나 누가 있을 때는 이제 1명 정도가 공격형 미드필더 같은 역할을 같이 해주면서 가세를 해주거든요. 여기는 이제 오카자키 같은 선수가 그런 역할을 하면서 수비까지 도와주다가 공격! 그러면 이 팀 같은 경우는 현대 축구의 조류 이런 거 점유율을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단지
타이트한 간격, 네, 공간을 주지 않는 그런 조류만 따라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바로 역습 전환인데 여기네들은 가만히 있습니다. 3명이서 해결. 마을에서까지. 예. 아, 이렇게. 예, 이거 요 정도 선에서만 올라옵니다. 이렇게 벌어져도 상관없어요. 이 네. 팀은요. 네, 이렇게 벌어져서 역습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수비 숫자를 갖춰놓고 공격 나가고 여기서 볼을 뺏기면 요 정도 견지에서 올라와 있다가 요 정도만 다시 올라가서 1차 압박을 도와주는 형태의 라인. 그리고 내려오면 또 딱 공간 잡아놓고 두 줄 수비.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시메오네 감독의 4-4-2는 제가 볼 때는요. 네. 이건 훈련을 어떻게 시키는지는 제가 직접 가서 다시 또 확인해 보고 싶지만 웬만한 팀이 따라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전술은요. 그렇습니다. 그거를 보고 따라오려고 하지 마세요. 네. 그거는 웬만한 팀이 소화할 수 있는 전술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마지막으로 하디언님 뭐 혹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틀레티코가 그래서 레스터보다 점유율이 좋죠. 그렇죠. 예, 그게 결국은 점유율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레스터는 40% 거의 초반 뭐 이 정도의 거의 점유율이 꼴찌입니다. 점유율. 게다가 뭐 패스 성공률도 아주 최하위권이죠. 네. 이제 그런데 반해서 아틀레티코는 제가 지난번 저 프리뷰할 때도 약간 말씀드렸지만 바르셀로나 대 아틀레티코, 레알 마드리드 대 아틀레티코, 혹은 이번에 바이에른 뮌헨 대 아틀레티코 이런 경기만 이제 주로 보시니까 아 아틀레티코 점유율 한 30% 되는 팀인가 보다 뭐 이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틀레티코는 점유율 50%는 되는 팀이에요. 그럼요. 평균적으로만 하면은. 그러니까 레스터보다는 점유율이 높고 점유로 잘게 나가고 싶어 할 때는 또 상황에 따라서는 그렇게 하는 팀인데 레스터는 장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바디, 마흐레즈 그리고 또 한 명의 공격수 뭐 오카자키라든가 우주아라든가 공격하는 선수에게 간격이 벌어지더라도 좀 의존적인 그래서 그 차이가 결국은 점유율로 나타난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게 비단 그냥 두 팀 혹은 맨유도 뭐 사실 판타스틱 4 시절의 4-4-2는 또 운영이 조금 다르거든요. 그거는 투톱과 또 윙어들의 유기적인 스위칭이 왕성하게 일어날 때 발생이 되는 4-4-2인데 4-4-2 이게 사실 우리가 가끔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숫자 노름 아니냐 포메이션이. 그런 얘기가 왜 나오냐면 4-4-2라는 전술도 제가 이렇게 나눠보면요. 한 30가지 정도의 유형이 있습니다. 30가지 다 해보셨어요? 30가지 정도. 미세하게 다 따지면요. 네. 감독의 운영 방식에 따라서 그렇죠. 선수의 네. 배치에 따라서 엄청나게 다른 여러 가지 상황이 나올 수 있는 전형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4-4-2는 다 비슷한 전술 아니냐 절대 다릅니다. 감독이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예요. 네, 그것을 어떻게 또 운영하는 방식, 선수들의 배치를 어떤 식으로 해놓고 동선을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느냐, 감독의 철학이 어떠냐. 최후방 라인을 하이라인으로 하면서 4-4-2 쓰는 데도 있고 그럼요. 로우 라인으로 하면서 낮은 지역으로 하면서 4-4-2 쓰는 데도 있고 그리고 그냥 어정쩡하게 옛날 4-4-2 쓰는 팀도 아직 있습니다. 잉글랜드에. 그 가장 예를 하나만 들어드리면 맨체스터 시티가 바르셀로나와 경기했을 때 네. 있죠. 그때 맨시티가 4-4-2였는데 제코라든가 아구에로 선수는 내려가서 수비에 별로 가담을 안 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바르셀로나에게 이제 당하게 되는 고날의 4-4-2는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좀 느슨한 네. 옛날식 4-4-2였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릴게요. 주차 수비, 버스 주차가 뭔가요? 아, 버스 2대. 네, 이거는 뭔가요? 아까 그 네, 보여주세요. 얘기잖아요. 네. 첼시 버스 2대 세운 거. 네. 첼시가 버스 2대 세워서 그 바르셀로나랑 같이 여기서 중원 맞대응을 해봐야 점유율 뺏기고. 네. 네. 그러니까 그냥 버스 2대 이렇게 세운 겁니다. 네. 버스 2대에 한 명도 더 내려오죠. 그냥 원톱 이렇게 있는 거예요. 아, 이게 버스 주차. 네, 주차. 이 브레이크 여기 기어고요, 기어. 네. 네, 이게 저 운전수. 네, 이게 버스. 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옐로우 아이들을 통해서 질문을 보내주시니까 이렇게 두 위원님께서 활기가 넘치시는데요. 앞으로도 옐로우 아이들을 통해서 원투펀치 참여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